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희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죠. 3월 16일 일요일 뉴스에이 라이브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장외 집회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진영을 막론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졌는데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압박에 시달리는 헌법재판소 상황 짚어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암살 위협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섭니다. 내통 발언을 놓고는 야당 내에서, 줄탄핵 기각을 놓고는 여당에서 사과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돌파구 살펴봅니다. 미국이 이미 2달 전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미 외교에 공을 들였던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뒤통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죄 면면을 전문가와 살펴봅니다. 최근 잇따라 구설에 휘말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농약통으로 주스를 살포한 것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압박에 시달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언제로 윤곽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지 92일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저께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더 늦어졌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오는 21일이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는데 구자홍 부장님, 네. 오늘도 집회 열리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광화문 시내 그리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금 이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이 서울 도심에 모여서 이 찬반 집회를 했는데요. 예.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헌재의 탄핵 심판에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대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탄핵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 세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반대로 탄핵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도 이런 국민의 의견을 감안해달라. 이 서로 세를 과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이 판단에 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하는 것은 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지나치게 이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을 때는 헌재의 어떤 판결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절반의 국민이 승복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동의하겠다, 승복하겠다 이런 합의의 메시지도 함께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먼저 여권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마디로 이 이재명 민주당의 국정마비의 공범 아니냐. 뻔한 것을 왜 결론을 안 내리느냐. 여러분 한번 외칩시다. 빨리 결론 내려라. 대통령은 결국 불법 구금 상태에서 탄핵 재판을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내란죄는 공소기각될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믿고 감히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여권에서는 탄핵 기각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라, 기각 혹은 각하로 결론을 빨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면 야권에서는 인용으로 빨리 내려라 압박했습니다.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헌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윤석열 탄핵 결정을 빨리 해서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네, 팩스와 전화로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구 부장님, 사실 네.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고 하지만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문영배 그 소장 대행의 어떤 출근길에 물론 자신의 뜻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입장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 발언, 특히 욕설이 섞인 얘기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이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런 행위를 용인한다라면 너도 나도 이 금도를 넘어서서 인신공격성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고심의 고심을 거듭했다고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종 최후 변론까지 다 마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어떤 결정에 대한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집회를 넘어서서 저렇게 테러와 가까운 인신공격성 얘기를 하는 것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그걸 훼손하는 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더 신중하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 유튜버가 이제 재판관과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살해 예고까지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것과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달에는 또 바리케이트를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기도 했었어요. 강부 대변인님,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경찰도 탄핵 심판 날 가포 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의 바람대로 어떤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저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헌법재판관 정도 되면 오랫동안 재판 경험이 있고 존경받는 판사이고 강단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정도 협박한다고 해서 아유 무서워라 해서 뭐 입장을 바꿀 거라는 것은 다 많이 순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서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딱 평의가 시작되면 어디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세상과 단절시키고 결론이 딱 내려지면 그때 다시 헌법재판소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지 저런 시위나 집회를 하더라도 저런 게 있는지를 아예 몰라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관으로서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결판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네, 사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서 혼란이 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초당적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려서 여야가 이제 헌재 심판을 앞두고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장 변호사님. 맞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이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헌재 결과에 대해서 한 진영은 대단히 불복의 씨앗을 지금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의 불안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좀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숙제를 누가 최일선에서 풀어내야 되느냐. 정치권이 풀어내야죠. 이 상황을 초래한 것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부터도 각하가 되어야 된다. 법원 앞에서, 헌재 앞에서 사실상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불복의 이런 밑자락을 까는 모습은 대한민국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정치권이 승복해야 된다. 특히나 이 승복의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확인되고 점검돼야 국민들이 안전을 찾으실 겁니다. 이 여야 승복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 목소리도 잠깐 짧게 들어보죠. 네, 우리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자들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뭐 채널A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말씀을 조금 하시긴 했지만 예. 좀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걸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헌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문제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뭐냐면 헌재라는 거, 그 재판이라는 거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적법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대통령이 지난주 석방이 될 때 그 판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절차의 명확성,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적법성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 소위 말해서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졸속으로 사실상 이렇게 좀 빠르게 해왔던 헌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로 인한 어떤 치열한 대립이 좀 해소되는, 혼란이 해소되는 그런 결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모두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고민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는 그저께 14일에 선고가 날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물론 선고일 지정은 안 됐었지만요. 그런데 지금 고민이 길어지고 있고요.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선고일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쟁점별 논의도 끝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선고 절차까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먼저 쟁점 합의가 되면 선고 기일에 대한 논의가 그때서야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생중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 첫 단계인 쟁점 합의도 끝내지 못한 걸로 취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 총 5가지로 정리가 되죠. 쟁점 그림 혹시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지금 비상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계엄 포고령이 합법이었느냐, 그리고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 의결을 방해한 사실이 있느냐,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실이 있느냐, 법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재판관 판단에 따라서 쟁점의 가지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문을 쓰는 과정은 쟁점 1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법 위반 여부, 결론, 2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3에 대한 판단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렇게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네. 글쎄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1일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법조인들 사이에선 정파를 떠나서요. 이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대단히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절차가 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례 없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제기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요. 계엄 포고령은요.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아무리 계엄이 설사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입법부를 둘 수 없는데 그걸 아주 명문상 문서로 남겼거든요. 예. 이걸 합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의결방해 일단 갔죠. 왜냐하면 끌어내라는 그런 진술들이 나왔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쟁점별 판단보다는 네네. 선고 기일에 대한 그렇습니다. 거기 집중해 주시죠. 일단 5가지 쟁점은 위헌 위법이라는 게 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절차와 관련해서 왜 형사소송 기록을 검찰로부터 그대로 가져와서 받느냐, 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본인들의 방어권을 행사해주지 않았냐, 대단히 지연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과 판단을 헌재가 내려야 되는 또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다툼, 쟁점을 많이 가져온 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전 거예요. 있다고 봅니다. 김기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 낮다. 저는 이번 주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 아닐까. 예. 재판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19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산수 문제입니다. 150일이냐 200석이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헌재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 6명이 확보가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야당이 마은혁 재판과 관련해서 최성목 권한대행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조금 뭐 표현이 거칠 수 있지만 우격다짐으로 좀 넣고자 하는 그런 압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저희는 이겁니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가 봉쇄되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하는데 예. 이 핵심적인 어떤 증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이제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정치인 체포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곽정근 전 사령관 국회 봉쇄에 관련해서 이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졌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검찰에서의 어떤 진술 내용, 이제 그리고 법정에서의 어떤 내용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소위 말해서 내란의 혐의로서 볼 수 있느냐가 아주 쟁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대변인, 근데 네. 이렇게 김 대변인님처럼 만약에 21일보다 더 늦어진다고 하면 네. 28일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선고가 금요일에 뭐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28일이면 이틀 전인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일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먼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요일에 하냐, 며칠 전에 예고를 하냐, 이것은 한간의 언론 보도에 따른 우리의 추측일 뿐인 거지 원칙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 전후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사실 편의의 첫 번째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결정은 나 있었다. 헌법재판관들은 누가 설득한다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이 선고의 시기는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논리로 따져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피소추인의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구속 취소라는 것이 형사재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하고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조금 맞물려서 그 직전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3월 14일 날 예상이 되었지만 그게 조금 더 미뤄져서 저는 21일경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매주 보수 집회가 과열되고 있는데요. 어제 구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전한길 씨도 참석했습니다. 먼저 어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진다면 삼족을 멸할 만큼 민주당은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방하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라는 그 국민들 2030 세대불과 그리고 미래 세대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 전한길 씨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편지를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편지를 변호인단에 전달했고 그 그렇죠. 편지를 대통령께서 받았다고, 그리고 저보고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직접 전해드렸고, 다음 날이 3월 7일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네. 구속 취소 취소. 결정이 딱 났거든요. 감사하다는 뜻만 전달받았습니다.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은 알잖아요. 원래 또 사람 마음은 이심전심이잖아요. 네, 직접 연락을 받았냐라는 물음에 감사하다라는 뜻만 전달받았다라고 했어요, 김 대변인님. 보면은 이렇게 오해를 살까 봐 직접적인 발언을 삼가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한길 강사 말대로 이신전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튼 전달받았다고 하니까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한 게 단순히 나를 지켜줘서 내가 석방되는 데서 뭔가 일조를 해줘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계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이 그 29번 탄핵 그리고 또 2024년 12월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면이 있는데 그 역사 강사라고 하는 전한길 씨가 역사를 볼 때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탄핵 그 계엄을 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그 일련의 상황이 거치면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됐고 그게 전한길 씨의 어떤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공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그 탄핵 반대의 어떤 집회보다 좀 더 중도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어떤 고마움을 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피커이자 메신저로 변신한 것 같은데 강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저는 어쨌든 전한길 씨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본인의 의견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본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엄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국민들을 상대로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장을 하실 때는 좀 객관적인 증거를 같이 첨부해서 주장하시는 게 어떨까. 방금 발언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전 범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같이 소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전한길 씨가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전한길 씨는 정치 입문 생각은 없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예.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이제 마음으로 네. 이 국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 대통령 복귀시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고 처음에는 제가 정치 표현하니까 이러니까 학생들이 뭐지 막 비난하다가도 이제는 달라지고 있어요. 전한길이 하니까 왜 났었지? 저 국회의원 출마 이런 거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한길이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30 세대들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는구나. 목소리 내주는구나. 구자영 부장님, 네. 그 구급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 과목이 없어지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한길 강사가 정치 입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추측이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네. 전 씨는 뭐 지난해 이미 장기 계약 완료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축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하루빨리 전한길 강사가 본업인 한국사 강사로 복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상한 상황에 자신의 뜻을 저렇게 설득력 있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전한길 강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정을 내리든 헌법재판소 판정에 전한길 씨도 승복을 하고 그 헌재 판결 이후에는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이 절차에 따라서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고 만약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한다라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을 해서 헌재 결정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에는 전한길 씨부터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상이 회복되는 나라, 국정이 안정되는 나라, 그것을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에서도 전한길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전해드릴 때만 해도 화제의 인물 정도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 집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집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전한길 강사가 이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매주 집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선고일 때까지는 나올 것 같은데 김기용 대변인님, 이제는 더 이상 화제의 인물 수준이 아니라 이제 뭔가 사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로 체급이 좀 커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달리 본다면 한 사람이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할 때 보면 본인이 막 여러 무대에 오른다고 하고 본인이 페북에 글을 쓴다고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 그게 뭐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의 능력과 캐릭터가 그 시대상과 잘 결부했을 때 그게 어떤 큰 영향력을 얻고자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리와 광장의 정치에서 전한길 씨의 어떤 저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소리가 좀 거침이 없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화법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선 목소리가 경상도 분이라 카랑카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잘하기 위한 것보다는 감정을 좀 쏟아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계엄 이후에 어떤 탄핵까지 이뤄온 사람이 있을 때 중도나 보수 입장에서는 계엄의 처음에 이게 뭐지 굉장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12월부터 1월까지는
국정을 주도했고 본인들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혼란을 더 키우는, 사실상 대행을 탄핵하고 대항의 대행마저 겁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바람과 열망을 전한길 씨가 좀 더 채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일타 강사니까 귀에 쏙쏙 박히게 연설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강구 대변인님, 네. 민주당에서도 네. 더 이상 이제 그냥 화제 인물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네. 사실은 당 차원에서 고발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뭔가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인물로 커버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세요?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실 방금 우리 김기형 대변인께서 제가 평소에 참 그 내용 말씀하신 거 제가 새겨 듣는 편인데 오늘 이 전한길 씨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한 거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요. 예. 아니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한길 강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하는 점이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할 때도 좀 객관적인 근거의 논리를 좀 붙여야지 무조건 잘못됐다, 뭐 벌 받을 것이다. 이거 선동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것은 좀 기분이 나쁘다고 제가 어쩌서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예, 이게 짧게. 뭐냐면 제 반발은 아니고 제가 말했던 취지는 뭐냐면 약간 그 경상도식 그 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금 자제하는 것보다는 쏟아내는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 삶의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해해 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민주당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력 있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예. 이 탄핵 시기가 끝나게 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고 또 조기 대선까지 끝나게 되면 저는 전한길 씨가 정치로 전향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래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팎에서 사과 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내후 외환이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 바로 암살 계획 제보입니다. 이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HID 707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의원님들께서 지도부께서 많이들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재명 대표, 차기 대권,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도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어제 광화문 집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신변 위협이 더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목소리 듣고 올까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신변 위협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수준을 믿습니다. 강구 대변인님, 네. 실제로 이 제보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이 있나요? 사실 이제 제가 과거 대표실에서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루트로 각가지 제보와 뭐 민원성 뭐 많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조금 허무맹랑한 제보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한 20% 정도는 좀 구체적이고 뭐 일시, 장소, 그리고 어떤 배경, 그리고 어떤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 그런 내용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꼭 대표실로만 제보를 받은 것 외에도 민주당의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각각이 이렇게 받은 정보와 이게 조합을 해보면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작년에 한번 테러를 받아서 어떤 목숨에 위태로울 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쉽게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위박한 상황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나기도 피해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지금 탄핵 심판 결정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조금 야외 일정 이런 거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입장입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죠.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그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피습
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목을 찔렸기 때문에 저는 아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는데 너무 맑은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너무 예뻤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주마등처럼 인생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부터는 덥니다. 진짜 덥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체포조를 모집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린 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일도 있었습니다. 김기현 대변인님, 이건 이제 김 대변인께 여쭤보는 이유가 이건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니더라도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테러 진짜 누구한테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중요치 않고요. 어떤 형태의 테러, 암살, 정치인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폭력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난해인지 제가 지지난해인지 헷갈리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그리고 테러를 당했고 배현진 의원도 테러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이나 생각에서 멈춰야 되지 그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다면 단호하게 이거는 찾아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 조금 제가 볼 때 전 그 민주당이 이 방식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12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근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경찰에 그 당시에 신고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만약에 저에 대한 어떤 테러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자제를 할 것 같고 주변에는 경찰에 빨리 알려가지고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뭐 제보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또한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찰에 빨리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의혹 제기를 해주시는 바람에 강부 대변인의 말씀을 청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아하다. 이런 거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냐 안 하냐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 민주당이나 대표실에서 경찰과 협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경찰에서 지금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경찰과 협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어떤 절차일 뿐인 것이고 또 이게 신고를 해서 오픈돼서 공개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또 경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줄 기각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의 폭력적 방탄용 정략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책임에서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내우외환이라는 소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사실 장 변호사님,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은 헌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마비의 공범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지금 국정마비 누가 초래했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계엄을 한 세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 후폭풍으로 정치적 양극화만 초래됐나요? 아니요. 경제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만 듣더라도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를테면 한덕수 총리 탄핵,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빨리 하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빨리 하라고 촉구하십시오. 이중잣대로 이
엄중한 국면에서도 본인들의 당리당략만 내세우는 이런 정치 세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다음에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양극화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극화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방 리스크가 경제적인 하방 리스크 더 가속화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죄 누구한테 있습니까? 민주당에 있습니까? 아니요. 계엄을 한 계엄 세력에 있다고 국민들 판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초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4건의 탄핵 심판권에 대해서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가 거의 8대 0으로 날 가능성을 훨씬 강화시켜준 그러한 결론이다. 사실 줄 거부권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해시키고,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볼 때 좀 불안하거든요. 대통령이 각하나 기각될까 봐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겁니다. 근데 저는 29번의 탄핵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헌정사에 이런 적이 없잖아요. 3년 동안 사실상 29 플러스 30번, 31번 누가 되는지 주머니 속 공깃돌 다루듯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월급을 받듯이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 진짜 냉정하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정상적으로 5년 뒤에 대선을 통해서 리더십이 바뀌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때부터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끌려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동의는 있었고요. 그게 민주당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권한이라고 하지만 권한을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수적 우위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입법 독재를 넘어서 의회 쿠데타, 그다음에 연성 쿠데타라고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판판이 인용이 됐을 때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기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수많은 탄핵에 대한 청구서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리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궤변 중에 궤변이라고 봅니다. 네, 반박 의견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이번에 이제 8대 0으로 기각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헌법재판소 결정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대통령 관저 이전할 때 3g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협력업체 아니었습니까? 무자격업체, 하청의 하청.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검사 3명, 김건희 여사 주식으로 23억 벌었는데 비전문가라고 불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가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걸 재판에 붙여서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단조차 받지 않게 검찰이 불기소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평등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줄 탄핵을 놓고 이재명 대표도 탄핵을 좋아서 했겠냐, 민주당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건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비판이 있을 거 저희도 알죠. 그러나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는 벌금형 기소라도 해야지 어떻게 무혐의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우리로서는 나름의 할 말은 있는 사안인데, 이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면 끝이 없죠. 이것도 일종의 이제 쌓인 겁니다. 서로 쌓인 거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네,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줄 탄핵에 대한 사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제 말하자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그게 윤 대통령이 뭐 내가 계엄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네.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정당이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거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때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네. 자신들의 뭐 잘못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사과에 대해서 언뜻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당 차원에서도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게 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장성산에서 저도 방금 민주당이 탄핵과 관련해서 성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어떻게 사람들이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점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는 거고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특히나 감사원장과 어떤 검사 3명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이 총 29건의 탄핵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중에서 중복 빼면 23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실제로 직무가 정지되신 분은 13분입니다. 근데 비상계엄 전에 직무가 정지되신 분은 5분, 비상계엄 후에 정지되신 분은 8분. 그러면 그 8분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장관 등 이런 내란과 관련된 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겸허하게 성찰하지만 국민들이 또 국민의 힘에 대해서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변인님. 저는 그 민주당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면 방통위원장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탄핵 발의를 3번 했습니다. 그 왜인지 아십니까? MBC의 대주주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방통위 자체를 식물 방통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되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6개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홍일 또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사퇴를 했습니다. 거기에 직무 대리를 하고 있던 이상임 방통위원도 탄핵시킨다고 해가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방통위 자체를 끊임없이 이거를 탄핵을 시켜가지고 결국 식물 방통위 만든 게 이게 마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과시키기 전에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탄핵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 사퇴했다고 한다면 그건 결과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이 탄핵을 실제로 통과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전에 했던 거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 폭주의 운전대를 잡아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줄 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줄탄핵 기각에 대한 사과 요구를 들어봤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또 요구되는 사과 요구 사안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 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것이다라고 했던 그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때도 표결 당시 상황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지금 현재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다 지난 일이고 그건 저의 약간 부족함이죠. 저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뭐 총선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로부터도 1년 몇 개월이 이제 지나버렸는데 사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속에 이렇게 움켜놓는 성격이 아니에요. 예. 그냥 털어 있는 대로. 그게 끝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가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하지만 강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면 이게 지금도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이 얘기가 당내에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발언, TPO, 이 상황에 맞는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저 과거에 체포 동의안 검찰과 짰다는 것들을 꺼내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엄중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쨌든 채널A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부족했다, 잘못했다, 성찰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신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보수가 계속 결집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이게 적폐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보수 정치가 괴멸될 것 같다라는 위기감에서 그런다고 하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안심해라. 조기 대선이 열려서 만약 열린다고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을 때도 그렇게 과거처럼 적폐로 몰려가지고 모든 게 괴멸되는 그런 복수의 정치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수 어떤 지지층에게도 호소하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사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먼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를 원하는지 교체를 원하는지 묻자 정권 교체 의견이 51%, 정권 유지 의견이 41%가 나왔습니다. 정권 유지 의견이 40%를 넘은 것이 한 달 만에 회복이 된 거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돼 있지 않는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해보고 싶었던 것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3월 1주와 3월 2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36%, 민주당 40%. 그런데 내부를 좀 뜯어보니까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서울 지역에서, 성향부터 볼까요? 중도 성향 지지자들,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라고 본인을 밝힌 유권자들이 3월 첫째 주에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25%, 그리고 3월 둘째 주에 43%, 22%로 변화가 소폭이지만 중요한 것은 없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7%포인트나 늘었습니다. 구장부장님, 이거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다 이런 뜻일까요? 네. 일단 유보층이 늘어난 것은 양 당으로 결집한 사람들 외에는 지금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금 지켜보겠다. 앞으로 헌재 탄핵 심판 결과도 지켜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어느 선택을 할지 나중에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좀 유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계엄과 탄핵 이후에 헌재 심판 과정에 정말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 난 것처럼 완전히 여론이 갈렸습니다. 지금 앞서 나온 그 정당 지지율 보시면 이 모름 무응답이 8%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할 때는 한 20에서 30%가 유보층이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보층이 10% 내외로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아직 시작도 안 됐고 헌재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어떤 지지 정당 앞으로 어떻게 그 국정이 바뀌었으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워낙 드세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앞으로 좀 신중하게 헌재 탄핵 심판 결정도 지켜보고 양당이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비전을 제시할지 이런 것까지 지켜보고 내 의사 판단을 하겠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국민이 늘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좀 살펴보죠.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 지지도 변화가 좀 눈에 띄는 게요. 3월 1주에는 국민의힘 32%, 민주당 41%였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가 되니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41%, 민주당 38%. 그리고 중도 성향이 강한 걸로 평가되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3월 첫째 주에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았는데 3월 둘째 주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은 걸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짧게 한 번씩 여쭤보면 먼저 김 대변인님. 서울이나 충청 지역은 일종의 뭐랄까요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뀌었다는 건 어떻게 평가할까요? 약간 대체로 보면 20, 30대 그리고 수도권, 충청권 이쪽의 민심이 약간 같은 흐름, 결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좀 바뀌었다. 역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좀 낮아졌는데 충청권에서 높아졌다 했다면 그 명확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뭘 잘했는지, 역으로 본다면 충청권에서 어떤 이슈 때문에 낮아졌는지 좀 봐야겠는데 예. 저는 1, 2주, 2, 3주만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더 좀 넓게 범위를 넓게 봐서 그때의 흐름을 좀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도 성향과 저희가 지역별로 좀 같이 본 이유도 이래서 정치권이 중도층을 좀 집중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이유는 이 광화문 집회가 서울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계시는 시민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뭐를 봤냐? 아, 보수 집회,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핵에 찬성하는 수보다 월등히 많구나. 아,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도층의 그 어떤 여론조사 결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충청 같은 경우는요, 지역적으로 중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과 정치적인 중도와 지역적인 중도가 저는 어쨌든 이 비상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 탄핵이 되겠구나. 그러면 조기 대선이 열리겠구나. 그러면 누가 나오는지 보고 선택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은 이재명, 그러면 국민의힘은 누가 나올까? 그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결정해야지라는 마음이 반영돼서 저는 무당층의 어떤 비율이 더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짚어봤고요. 다음은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라고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구재영 부장님, 민감 국가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감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안보에 또는 이 앞으로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 파트너로 삼을 만큼 괜찮은 나라냐, 아니면 혹시 우리와 좀 맞서거나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나라냐,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표현 자체가 센서티브, 민감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 민감 국가에 포함이 안 돼 있었고 기타 지정 국가에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감 국가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한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과 대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그 중동에서의 어떤 그 갈등의 어떤 핵심이 되고,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양안 갈등의 한 축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나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민감하게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 그리고 민감 국가의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입장이 조금 달라졌는데 왜 그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말씀 주셨는데, 왜 뒤통수 맞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미 외교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노래까지 불렀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모습 보고 올까요?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김 대변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공을 들여서 대미 외교를 열심히 했는데 임기 말에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하고 나가버렸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바이든 뭐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 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미동맹 70주년 돼서 2023년 4월에 갔었고요.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끈끈한 어떤 우애는 대단합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개인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윤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6.25 때 그렇게 3만 명 이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와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사망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미국과 같이 민주주의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저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에너지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약이 없다.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뭔지 그거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 보는 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이 지금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야심을 위해서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탄핵 세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3조 공조를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는 번지수가 잘못 짚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도 국민들이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정 이유를 아직도 우리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교 소식통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국내 핵무장 여론이 확산돼서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놓고 지정 이유를 다양하게 파악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경제와 안보 영역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외교 소식통과 마찬가지로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장 변호사님,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핵무장 여론 때문에 민간 국가에 지정됐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시기에 지정됐느냐. 이게 민간 국가에 지정됐던 건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첨단 산업의 협력에 대해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 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올 1월이었습니다. 올 1월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후폭풍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육성으로 이게 에너지부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핵무장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정치인이 이야기한 걸 넘어서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또 후속적인 입장이 나오고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이게 한미동맹 가치로만 이야기하면 뭘 합니까? 정책적으로 실리적으로 발을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도외시하니까 이런 사실상 어려움까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선 반성과 점검 이 정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한미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슈에 더 집중을 하는 건데요.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논의되는 중에 무산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원래 이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우리를 방문하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구부장님. 네. 이거 국방부 장관의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 무산 저희가 좀 우려스럽게 봐야 될까요? 네,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돼 있고 국무총리마저도 탄핵이 돼서 직무 정지가 돼서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민간 국가로 지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지역 불안정일 경우에도 민간 국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핵 비확산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대통령 탄핵 상황 그리고 총리까지 탄핵된 상황은 이 한반도가 좀 불안정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국가는 아니지만 이 기타 지정 국가로 포함을 시켜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예민하게 한번 지켜보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 의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응책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 일대 이례적인 3월 폭풍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먼지바람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들을 잇따라 넘어뜨렸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대형 트럭. 뒷바퀴가 들리며 휘청이더니 도로 위로 쓰러져 버립니다. 연이어 오는 트럭들은 물론 화물 컨테이너가 아예 차량에서 분리돼 미끄러집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38대의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Blinding dust storms from strong wind gusts caused approximately 38 vehicles to collide on Interstate 27 in Canyon, Texas. Multiple injuries were reported. 잔해들이 사방에 퍼져 있고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차량도 보입니다. 이날 미국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에는 시속 130km가 넘는 먼지 폭풍이 불었습니다. 텍사스 시장은 재난 상황을 선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중국 광둥성 잔장 부근 해역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특수 바지선이 포착됐습니다. 120m의 긴 교량 뒤로 두 척의 선박이 서로 연결돼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해안에서는 최근 중국군의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만 상륙작전을 위한 침략 바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길이는 850m 정도로 추정되며 트럭과 탱크 등을 하역하는 용도라는 분석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 바지선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위해 건설된 멀베리 하버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6년간) 검거만 3,500명. 외국인 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제주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제주도가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외국인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네. 우리 임산부인 줄 알았어요. 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옷가게에서 어떤 중국인 관광객이 옷을 고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성이 CCTV 쪽을 가리고 여성이 옷을 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임산부인 줄 알았다 하는 것이 아까 잠깐 나왔던 옷가게 관계자의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고 오죠. 네, 옷가게 관계자는요, 원피스를 입고 와서 임산부인 줄 알았다. 배에 옷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근데 중국인 관광객들이라고 무조건 다 뭐 절도 사건 피의자들은 아닙니다만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밝혀드리면. 근데 관광객들이 이제 무사증 제도로 무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면서 저런 범죄가 공교롭게도 같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요. 제주도에서 이제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무사증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자 없이 30일간은 제주에서 관광도 하고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제도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제주가 범죄의 온상, 특히 외국인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영상으로도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해당 여성, 이 남성과 함께 옷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요, 무려 18곳에서 이와 같은 방식, 원피스에 옷들을 마구잡이로 넣어놓고 마치 임산부인 것처럼 부푼 배를, 옷배인 거죠 사실, 옷더미 배를 안고 나오면서 1,800여 명 가량 피해를 입히고 다닌 겁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6년 동안 지금 검거된 제주도의 외국인 피의자 수가 총 3,525명에 달한다는 그런 집계가 있습니다. 3,500명이요? 그렇죠. 사실 관광진흥도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이지만 이렇게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면서 제주도 이 무비자 입국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손볼 필요도가 너무나도 높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제주도에서 지난번에 뭐 유고를 훔쳐가지고 협박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이 중국인 남성 2명이요. 제주도에 있는 이 납골당에 들어가서 6개의 유골함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인근 야산에 숨겨두고서 일부러 이 두 사람은 이미 한국을 떠난 이후에 무려 28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다행인 점은 그래도 이 유골함들은 되찾기는 했지만 아직 이 해당 가해자들, 피해자들 전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인터폴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쉽게 추적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역시도 어떤 이 무비자 입국을 이용을 해서 제주도에 입국하고 벌인 일들이었거든요. 이 범행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이 해당 이 납골당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제주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를 준비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유골함을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하다니요. 정말 화가 많이 났고. 미리 답사를 다 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체크하고 얘네들이 다 장비를 갖고 와서 다 풀고 다시 다 달아놓고 있어요.
저희가 앞서 봤던 이 옷가게 절도 사건이라든지 이 유골함 절도 사건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범죄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 무사증제도 우리가 손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외에도 제주도를 통해서 필로폰 같은 부분을 이제 밀 입국하려다가 적발된 그런 사례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무사증 제도를 일정 부분 악용해서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위해서 제주를 통해서 입국을 했다가 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범죄 형태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무사증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좀 더 촘촘하게 실제로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 사람들을 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비, 그리고 제주도가 더 이상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한 관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지금부터는 최근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서 유명한 백종원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형사 입건까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외국산 농산물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이 부분을 정확히 알리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백종원 씨가 운영하고 있는 그 자사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낙지볶음이 국내산 마늘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 자사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중국산 마늘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된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산 원재료이다 이렇게 또 자사몰에서 표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외국인 원료가 사용됐던 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원산지 표기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기 때문에 백종원 씨도 이와 관련해서 사과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논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농약통 주스 문제까지 불거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홍성 바베큐 축제를 준비하면서 백 대표가 아이디어로 농약통을 활용해서 사과 주스를 고기에 뿌리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 하는구나. 농약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은근히 사과주스 뿌린 거하고 안 뿌린 거 맛 다르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어이 사과주스 제일 중요한 거야. 네, 변호사님, 이게 그 농약통을 사용한 게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정확하게 위반을 했다, 이게 단정적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식품용 조리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가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낸 거였어요. 고기에 일정 양으로 사과 주스를 뿌려주면 좋은데 이때 농약통을 사용해서 뿌리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고, 실제로 보시면은 이 농약통과 같이 보이는 이 분무기를 통해서 사과 주스를 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번에 제기된 부분은 이 농약통, 지금 이 분무기 과연 식품용으로서 확인을 받은 그런 기구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런 부분인 거죠. 이 통도 그렇고 결국 이 사과 주스가 살포되고 있는 노즐이나 그 분무하는 그 곳,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중금속 등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실 쇠로 된 그런 재질로 보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백종원 씨는 이 요식업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소지가 걸리면 어떤 좀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죠. 지금 사실 논란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만들고 있는 햄과 같은 경우에 돼지고기 함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이 제주 감귤 오름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감귤 함량이 너무나도 적다, 각종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식품위생법 논란까지 당연히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 조치가 들어가게 되고 과징금이라든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처벌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을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아야겠지만 이거 지금 음식 장사잖아요.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만큼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의혹도 의혹입니다마는 백종원 대표의 적절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중한 사과와 대국민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봄이 오려나 싶어서 패딩을 넣으려다가 오늘 다시 꺼냈어요. 네, 오늘 출근하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오늘 전국적으로 눈비 오고 나면 꽃샘추위 찾아온다고 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일요일은 뉴스A 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 ain't a cloud